특급 대란 피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vs 2026년도. 2021년도 전세 대란 되게 심했습니다. 수급 지수가 190 가까이 올라갔죠. 지금도 이제 19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은 느린데 이게 이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도 전월세가 집값보다 더 뛴다. 그 다음에 임대 시장의 경고음이 심각합니다. 치솟는 전세값 외곽으로 이것도 계속 떠밀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하고 물건은 줄고 공급은 없죠. 공급 막았잖아요. 토호제로.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전월세는 줄고 공급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규제죠, 규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부동산 쿨TV 그 매거진에서 이제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전 월세가 집값보다 더 뛴다. 이미 더 뛰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더 많이 뛸 거라는 거죠. 보세요. 경기도의 월간 매매 상승률을 보면요. 경기도가 0.74.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입니다. 주간이 아니라 월간이에요. 0.73, 1% 많이 올랐죠. 요거를 매매랑 전세죠. 요게 매매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전세랑 비교해 보십시오. 경기도의 0.74 매매가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경기도의 월간 전세입니다. 전세 0.80, 0.74, 0.80 훨씬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매매보다 지금 경기도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전월세를 보면은 상승률이요 매매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동탄은 한 달 만에 2.48%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성 전체로 볼 때는 1.37이 올랐고요. 수지구 인기 좋은데 보십시오. 그리고 광명도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는 얼마나 올랐어요? 광명도 매매 많이 올랐거든요. 광명 매매 2.2, 2.2, 2.02 매매가보다 이것도 훨씬 많이 올랐네요. 또 다른 데 볼까요? 동탄 이거는 매매가가 좀 많이 올랐나?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매매가가 많이 올랐네요. 월간 매매가 급등을 했으니까. 전세는 요건 느린데 나머지랑 평균을 보면요. 전부 다 매매가를 다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하반기에 더 뛴다고 했는데 이미 전월세가 집값 매매가보다 훨씬 더 뛰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월간 매매 상승률을 보면은 뭐 강북구가 2%대 오르고 1%대 오르고 뭐 지금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중구 순으로 올랐죠. 근데 전세를 보면은 전세도 서울시가 0.21,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훨씬 많이 오른 게 느껴지죠. 지금은 하반기보다 집값이 더 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더 뛰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특히 저는 9월 이사철 되면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외곽으로 퍼지는 속도도 전세가 빠를 겁니다. 근데 전세가 자극이 되면은 이제 비아파트나 지방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전세 그리고 매매. 전세가 또 매매를 또 자극하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2021년도랑 2026년도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2021년도는 임대차 입법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4년치를 한꺼번에 상향을 하고 3기 신도시에 대기 수요가 있었고 플러스 조세 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제 앞으로 2027년부터 또 벌어질 일들은 뭐냐면요. 입주 물량이 급감해서 신규 전세 물량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 물량 토제로 막혔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21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조세 정가까지 일어나죠. 이렇게 공통점은 임차 매물 급감, 전세 가격이 자극이 된다는 거. 근데 파급 효과는 일단은 2026년요. 임대차 입법이 2026년입니다.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매물 급감 일어났습니다. 토호제 때문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임대사업자가 중과를 안 받으려고 세입자 물건들 다 내놓겠죠. 임대사업자 규제로 전세 심각하게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규제도 할 예정입니다. 매물 급방 현상은 저는 9월부터 더 심각하고 2021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됐거든요. 지금도 심각한데 수급 문제가 있는데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와 이거 진짜 지금도 심각한데 와 이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변화를 원하면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변화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면요. 그거는요. 결국은 행동하지 않았는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오만이고 그리고 욕심입니다. 행동해야죠. 무섭더라도. 그래서 저는 세입자들 만약에 지금 뭐 임기가 올해 12월이다. 나 2026년도 12월에 만료가 돼. 이런 사람들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세입자로서 이제 전세 계약을 깨고 지금 집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2021년, 26년이 다르고 더 가중이 될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꼭 집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규제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 46%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잘못하고 있다가 26%였는데 그런데 3월 초에 부정평가가 27%, 긍정이 51이었는데 이제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더 많아졌죠. 27%에서 3월 초에 3초 27%에서 지금은 46%로 한국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잘못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풀었습니다. 이거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세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수, 뭐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반도체로 초과 세수했으니까는 이런 걸로 쓰겠다고 합니다. 빚은 안 갚고. 근데 돈은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또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대출을 하는 거죠. 대출을.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저번 주에 나왔던 영상 한번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출을 삼성전자가 이번에 성과금도 받고 유동성을 많이 자극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교원 공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요거 LTV에 안 잡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사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되는데 이 5억으로 집을 산다라는 전제는 기존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국평 이하로 제한을 한다는데 이게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를 반영해 가지고 사내 제도도 손질한답니다. 이런 것까지 눈치를 봅니다. 아니 집을 내가 대형 평수를 사든 소형 평수를 사든 이게 뭔 상관이죠? 이거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데 대출도 계속 기조들이 제재 기조고요. 세금도 이제 보시면은 강력할 거고요. 지금 괜찮아요. 세금은 보유세 이번에는 공시지가만 오른 것만 우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세율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도 가액 비율도 조정이 될 겁니다. 원래 60%대였는데 이게 80%, 90%로 가고 비거주자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지금 규제했죠. 풍선효과 일어날 겁니다. 그럼 또 규제도 플러스 할 겁니다.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새로운 규제들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리고 LTV, DTI 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해봤죠.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죠. 대출 규제 15억 이상까지도 12, 16 대책 때 15억 이상은 대출 안 돼. 그 다음에 분양가 9억 이상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 안 돼. 유동성 다 막아봤습니다. 안 됩니다. 못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요.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규제의 허들을 만들어서 그 유동성들을 우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규제로 우회가 되는 거지 유동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억제한다고 일시적으로는 효과 있겠죠. 예전에 9.13 대책 있을 때 공급이랑 합쳐져 가지고 조금 한 6, 7개월, 8개월 정도 잠잠했습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이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그다음에 조세 이전가로 뭐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2020년도에 폭발을 했잖아요. 2019년도에 조금 잠잠했죠. 2019년도,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잠잠하다가 2019년도에 서서히 올라오고 2022년도에 폭발했습니다. 다 똑같은 정책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과 개입시장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자유시장은요, 통화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 돈을 안 찍어낼까요? 무조건 찍어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수급 문제로 가격이 조절이 됩니다. 언제? 자유시장 때, 규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강북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유시장이야. 나 다른 사람은 10억을 준대. 나는 20억에 팔래. 20억 줘. 매수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매수세 안 붙습니다. 20억은 아니야. 조금 욕심을 줄여서 나는 한 18억. 근데 시세가 10억인데 안 붙습니다. 이것도 안 붙네? 15억? 안 붙습니다. 그러면 12억 해보자. 12억 괜찮네. 요거는 로얄동이니까 12억 해줄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지, 정책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세제로 꺾고 하면서 수급을 왜곡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개입 시장은 이런 부작용들이 수급 왜곡이 일어나고 정책 변수로 수급 불균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자극하게 되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자유시장은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를 자연스럽게 혼재를 시킵니다. 재화가 될 수도 있고요, 거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 시장은요, 재화는 말도 안 돼. 이건 투기야, 불로소득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규제 시장은 이거는 규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집을 못 늘리게 하고 유효 수요를 강제로 억제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혼재가 아니라 그냥 실거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거주 강조.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 상승 시 매도 물량이 증가해서 자연 정화적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도 물량도 증가한다. 자연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긴 현상들을 심화시킵니다. 변동성도 이게 완만한 사이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를 규제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양극화는요, 너무 안타깝지만요, 일어납니다. 근데 이 양극화와 인플레이션에 악셀레이터를 바른 건요, 규제입니다. 지금은 규제 일변도의 개입 시장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강조합니다. 복지를 강조하지만은 복지를 올린 대신 주거 복지는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현금을 살포하면요, 이 현금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씁니다. 그리고 이 현금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요, 그 돈이 어디 제일 많이 도달할까요? 자산에 도달하고 금융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쓰는 사람한테 도달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명목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불안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좀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중하급지의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좀 좋아하는 투자 중에서 진일보하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상급지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진일보 투자는요, 시세가 많이 형성된 아파트를 주로 대부분 보라고 하고요. 이런 진일보가 나중에 가성비를 좋게 만들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진일보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요거는 초기 재개발은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초기 재건축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하급지 같은 경우, 서울은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미니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데면요, 하급지라도 괜찮거든요. 사업성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율, 그러니까 기부채납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았냐? 평균 공시지가 60%인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지자체 중에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1곳에 공공기여율을 기부 체납을 하는 비율들을 60에서 30으로 낮추겠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올라가죠. 그 해당 지역이 강서구, 강북구,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지역에서 사업성을 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기부 체납을 낮추면 사업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지역들 재건축 재개발 파악한다고 하면은 사업성이 올라가는 지역들 여기서 뭐 용적률이나 대지분도 잘 파악해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하급지잖아. 그러면 상급지에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하급지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됩니다. 진일보해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엔 첫걸음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 첫걸음이 있어야 되고 그 첫걸음을 얼마나 보폭을 크게 뛰느냐 작게 뛰느냐는 입지에 대한 선택, 입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진일보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나쁘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추가 분담금이 공사비도 오르고 많죠.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10년 전에 비싸다라는 집을 지금 보면 쌉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든 어떤 분담금이든 비싸게 보일 겁니다. 근데 거꾸로 10년 뒤에 추가 분담금을 지금 시기를 10년 뒤에서 지금을 본다면요. 상대적으로 많이 쌀 겁니다. 추가 분담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마련을 하냐? 추가 분담금은 대출입니다. 결국은 내가 뭐 3억의 추가 분담금이 있으면요. 10%의 계약금 그러니까는 3천만 원 정도만 있고 나머지 돈들은 뭐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우리 분양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입주할 때 내는 겁니다. 그거를 전략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좀 잘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진입하기에 조금 용이한 곳들을 잘 찾아가지고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하급지도 사업성이 잘 나오는 데 찾으면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상급지는 추가 분담금이 커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상승분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사업 시행가 났습니다. 5,800세대로 되고 2028년도에 뭐 이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음마아파트는 아무튼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금이 가격이 싼 편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플러스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천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천정을 선도하는 데는 압구정이고 천정을 따라가는 데가 이런 이제 강남권의 신축이고 그리고 여기는 교육의 1번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가 분담이 커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여기도 추가 분담 클 겁니다. 여기도 광역 중심 도시기본계획상 그리고 생활권 계획상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부 체납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옵니다. 대지 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강남 재건축 분담금 2억 건축 용적률이 낮은 대단지를 주목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지 지분이 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를 선정할 때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세히 알고 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멤버십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멤버십에서는 풍선효과 선정과 10년 동안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2주택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